자, 오늘 그 양자 혼자부터 얘기를 시작할 건데 역시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 잠깐 리뷰를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양자 물리학 빙연사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그 첫날에 얘기했었지. 그때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게 역학이라고 했고, 그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데 필요한 물리량이 변이 속도 가속도였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과 인과론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의의 순간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입자의 질량과 입자의 작용한 힘을 알면 가속도를 알 수 있고, 그걸로부터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쫙 맞춰져 있는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이 되겠고요. 전자기학은 전하에 의한 게 이제 현상들이 전자기학이었고,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움직인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패러데이 법칙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고, 또 거꾸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게 맥스웰이 마지막에 추구한 식이고요. 가속 운동하는 전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파동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파동은 이제 그 파장으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물리적 대상이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파동의 전파 속력,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고, 이 굴절은 그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이었고요. 특히 빛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서 색깔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죠.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했고요. 간섭과 회절은 이제 파동만에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과 정상파에 대한 얘기했었고요. 회절 자체는 그 틈을 지날 때 이게 애돌아가는 이게 현상이 회절인데, 회절에 의한 간섭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섭하고 회절을 구분하는 방법이, 간섭은 뭐 2개, 3개 정도의 빛이 보강 간섭, 상세 간섭 하는 거고, 회절은 수많은 빛들이 이제 간섭 무늬를 만들면 회절 무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 로마자 단원이 총 4개 있는데 그걸 저희가 그냥 대단원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명칭했고요. 첫 번째 대단원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3가지 주제를 했었습니다. 소극적인 혁명가에서 흑제 복사에 대한 이론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시작이었고요. 이때 공동 내에 그 정상파 복사의 그 전자기파의 정상파가 그 어떤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져야지 그 흑체 복사 곡선이 이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양자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었죠. 아인슈타인이 그 플랑크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 광전 효과를 통해서 광전 효과를 이제 그 광량자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많이 싸웠었고요. 근데 이제 헤르츠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종결된 것 같았지만, 헤르츠가 또 발견한 광전 효과가 또 빛의 입자성을 또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운동은 그 원자의 존재를 이제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브라운 운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의 여러 가지 실험들에 의해서 이제 원자론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거에 어찌 보면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의 고체의 비열도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황금의 덴마이크인은 닐스 보어를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보어의 얘기보다는 그 러더퍼드 얘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러더퍼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사선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러더퍼드의 스승이었던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이제 원자의 존재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로부터 출발되는 게 또 4단원 양자 원자가 되겠습니다. 양자 원자에 있는 주 내용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
그리고 스펙트럼, 양자도약, 프랑크 헤르츠 실험, 양자수 NKM 요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 헤르츠 실험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처음 들어본 경우가 많을 텐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약간 뒷받침해주는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 프랑크 헤르츠 실험은 수소 원자 말고 다른 원자, 수은 원자를 씁니다. 수은 기체가 보호의 이론을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보호는 처음에 양자수 N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존 모펠트가 두 번째 양자수와 세 번째 양자수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보호 존 모펠트 원자 모형이 되는데 그게 양자 원자라고 지칭되는 원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닌데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불려졌었죠. 중심에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이고요. 보통 이제 비유를 할 때 여기 뭐 운동장이라면 여기 안에 뭐 축구공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대부분 비어 있는 공간인데 대부분 비어 있다라는 게 뭐 문제는 아니라 전자가 원운동하는 게 문제예요.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잃고 속도가 느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원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붕괴돼 버립니다. 전자가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다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 선 스펙트럼은 이제 원자에 뭐 전기장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면 빛이 나오거든요. 이때 그 빛을 보면 진동수가 어떤 특정 진동수의 빛,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요 궤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 어떤 에너지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는 결국에 이제 진동수하고 관계 있으니까 다양한 진동수의 빛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 게 이제 러더포드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보어가 이제 이걸 개선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좀 보면은 좀 특이해요.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더포드 원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어는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플랑크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양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었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의 궤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무 궤도나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어는 전자들이 특별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의 양자 조건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원자의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원운동합니다. 보어에 의존해서. 근데 이 궤도에서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모르겠고 일단 이 특별한 궤도에만 존재하면 그냥 전자기파 방출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면 그냥 그래. 약간 그런 겁니다.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거예요. 그냥 특별한 궤도만 있으면 괜찮아. 그건 맥스웰 이론. 그건 모르겠고 무시하고 일단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궤도에서는 전자가 이제 이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이 에너지 준위도 이제 특별한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 속정의 특정한 값들만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를 이제 어떤 책에서 에너지 레벨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그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어서 에너지 레벨이라고 적힌 책도 있고 에너지 준위라고 적혀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어이가 없죠. 일단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하고 그것도 이상한데 특정한 궤도에서 특정한 에너지만 또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이 사실 두 번째 조건이 더 이상한데요. 진동수 조건이라는 건데 전자는 오직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오로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안에 있는 전자가 궤도가 여러 궤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많은 궤도를 가질 수 있는데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쪽 궤도가 보통 이제 그 주양자수 n으로 보통 궤도의 이름을 붙이는데 n 이꼴 1인 궤도고요. 근데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가 n 이꼴 2인 궤도고 세 번째로 가까운 궤도가 n 이꼴 3인 궤도 이런 식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요 맨 안쪽에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E1, 두 번째 n 이꼴 2인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를 E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들은 어떤 에너지냐?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고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는 맨 안쪽이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진동수 조건은 뭐냐면 전자는 이 궤도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전자가 이 궤도를 넘나들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전이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E1과 E2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전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E2 빼기 E1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다양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열의 형태로 흡수할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는데 방출할 때는 항상 빛으로 방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자 하나가 전이할 때 광자 하나를 방출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가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은 뭐냐면 얘가 전이를 할 때요.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있던 전자가 없어졌다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반출해야 돼요. 단계별로. 근데 이제 보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그래서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설명이 돼요. 원자에서 나오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설명이 됩니다. 이 식을 이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되죠. 이건 광전 효과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빛의 속도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 진동수 대신에 파장으로 나타내면 파장분의 hc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얘네들과 얘네들은 상수죠. h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인데 이것도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이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큰 겁니다. 큰 건데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이꼴 1인 궤도와 n 이꼴 2인 궤도를 왔다 갔다 하면 E2 빼기 E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양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도 양자화되어 있지만 에너지 준위의 차이도 양자화되어 있어요. 특정한 값들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이론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선 스펙트럼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여기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이 사실 이 단원에 쭉 나와 있어요. 뭔가 뒷받침되는 게 더 나오면서 이제 보어의 이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하여튼 뭐 이상하다고 느껴집니까? 예, 둘 다 이상하죠. 일단 허용된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허용된 궤도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특정한 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정상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호의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특정한 궤도, 허용된 궤도, 이 정상 상태가 정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정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보호는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약간 얼버무리죠. 그냥 고전 물리로는 설명이 안 돼. 원자 세계는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름 설명을 합니다. 뭘로 설명하냐면 가운동량 양자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럼 가운동량은 안 배우거든요. 근데 이 운동량은 배웠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이었죠. 근데 원운동할 때 이제 가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원운동할 때의 반지름에다가 이제 그 운동량을 곱하면 가운동량 개념이 되는데, 이 가운동량이 어떤 숫자에, 요건 상수거든요. 이만큼은 h는 플랑크 상수고 2파이는 숫자죠. 요거에 이제 정수배가 되는 이 정수배가 되는 요 조건에 해당하는 요 반지름이 있거든요. 요 반지름이 그 허용된 궤도의 반지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물리적 개념으로 뭐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뭔가 그래도 아직 그 납득이 되진 않는. 그럼 또 왜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이걸로 이렇게 규칙성을 얘기하긴 합니다. 참고로 이 h 나누기 2파는요, 여러분 나중에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되는 상수인데, 요거를 h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디렉 상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것도 양자역학에 많이 등장하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2파이가 좀 보기가 껄끄럽잖아. 그래서 그냥 h바로 이제 줄여서 2파이분의 h를 h바로 줄여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때는 디렉 상수라고 할 때도 있는데 또 플랑크 상수를 할 때도 있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h나 h바나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34승이나 그거를 이제 3으로 나눈거나 6으로 나눈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작은 숫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즉 허용된 전자 궤도에 대한 진정한 물리학적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자 속에서는 전자의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어서 가운동량은 위식과 같은 값만 허용되고 다른 값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는 그 허용된 궤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긴 합니다. 전자의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내부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어의 이론이고 1913년도에 원자와 분자의 구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어가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자신의 이론에 확신을 느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발머 계열에 대한 발머의 공식을 보고 나서 자신의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발머라는 사람이 그 발머 계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발머라는 사람이 1885년에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선들 중에서 가시광선들 있죠. 그 가시광선들의 파장에 대한 규칙성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그 뭔가 물리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칙성을 이제 수식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마치 케플러가 행성의 주기와 그 긴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을 규칙성을 발견했듯이. 근데 그걸 설명은 뉴턴이 하잖아요. 물리학적 설명은. 근데 이것도 이제 발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규칙성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모의 공식이 보호가 유도한 에너지 준위로 그 진동수 조건을 구하는 식하고 완벽히 이제 일치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앞서 약간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하나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물리학 오늘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그 보호가 그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한 결과를 그냥 적어줄게요. 13.6 일렉트론 볼트가 이제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EV는 포켓몬스터에 나오죠. EV는 방심하고 있었지. 그 에너지의 단위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를 1볼트의 전위 차이로 가속시키면 1EV라는 1전자볼트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전자를 5볼트로 이제 가속을 시키면 정지했던 전자를요 5볼트로 가속시키면 5 일렉트론 볼트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에너지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n 제곱 이렇게 되고 요 n은 주양자수로서 자연수입니다. 1, 2, 3, 4 이렇게. 그래서 1이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가 되는 거고 2가 원자핵과 가장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로 그리면 그러니까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리면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건 불연속적이잖아요. n 이꼴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3일 때 4일 때 다시 이렇게 그려요. 파란색 점으로 찍은 게 원래 그래프 맞는 그래프입니다. n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요 값이 E1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E2가 되는 거고 요 값이 E3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값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크기를 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작아야지 에너지가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E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보는 그림은 요런 그림을 많이 보죠. 요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촘촘해지는. 이게 사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예. 요게 이제 바닥 상태의 에너지고 이게 첫 번째 들뜬 상태, 두 번째 들뜬 상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발머 계열은 사실 여기서 그 최종 목적지가 n 이꼴 2인 궤도로 떨어진 요게 이제 발머 계열이에요. 여기 가시광선이에요. 발머. 그다음에 n 이꼴 1로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크죠. 이게 자외선을 방출하게 되고 그게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 n 이꼴 3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럼 이거는 이제 발머 계열보다는 또 에너지가 크죠. 이게 이제 적외선이 되고 이걸 그 파션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발머 계열에 근데 발머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규칙성을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을 모르고. 근데 발머의 식이 그 보호의 그 진동수 조건 식하고 같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다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물리 또 나와요. 아까 선생님 설명. 네, 그게 물리학원에 있습니다. 네. 배웠죠? 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보호의 에너지 준위식인데요. 보통 요 앞에다가 요 n을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n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발머 계열을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발머 계열을 그 보호의 이론으로 써보겠습니다. 보호의 이론을 써보면 일단 발머 계열의 이제 광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제 플랑크 사구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hc 나누기 람다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이제 c는 람다 f라는 식을 이용해서 f를 소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발머의 공식은 파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n 빼기 이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n은 이제 2보다는 큰 숫자가 되겠죠.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요거식 한번 써보면요. 요거는 가로 빼기 가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요 식을 일단 하나 기억을 해봅시다. 람다분의 HC는 요렇게 됩니다. 좀 보기 싫으니까 정리해볼까? 요 마이너스 13.6으로 묶어내면 n 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거하고 발모의 공식이 진짜 같은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위에 뜻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발모의 식이에요. 이게 발모의 식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상수를 만든 거겠죠. 발모. 이걸 역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역수를 취해 보면 람다분의 1은 b분의 1에 가로에서 1 빼기 m 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4를 밖으로 빼요. 그러면 b분의 1에 2의 제곱분의 1 빼기 m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응? 4를 빼면요. 잘 듣고 있네. 4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요거랑 요 밑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보면 그냥 m이 n으로 바꾼 것밖에 없죠. 이 식 좀 봤습니까? 보면 2의 제곱분의 1 빼기 m의 제곱분의 1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면 2의 제곱 빼기 n의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2의 제곱분의 1 빼기 n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야 뭐 그냥 상수잖아요. 어차피. 그럼 HC분의 13.6이 뭐 B분의 4가 되겠네. 그죠? HC분의 13.6이 B분의 4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보호는 근데 이 식을 그냥 실험 결과 보고 규칙성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이론적 체계로 구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발모가 구한 규칙성하고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실험 결과도 잘 관측 결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내 이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의 양자 도약과 관련된 아주 이상한 특징들이 이제 그 다른 동료 물리학자들이 그 보호의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요 수소 스펙트럼 배울 때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보면 도약을 하는 동안에는 실제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n=1인 궤도와 n=2인 궤도 사이에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지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궤도 또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움직이는 동안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야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실제 결과와 맞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순간이동인 거예요. 결국에는 순간이동. 그 전자는 궤도 사이의 공간을 차지할 수 없고요. 반복되는 얘기죠. 다 비슷한 의미죠. 그 한 궤도에서 사라진 전자가 정말 마술처럼 순간적으로 다른 궤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고전 물리학으로는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원자 세계의 이상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설 같은 이론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되는 실험적 증거들로 인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면에는 제가 모듈리만 지금 나타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커링 파울러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 천문대 대장이었던 에드워드 피커링이 1896년에 나우스라는 이제 태양보다 좀 뜨거운 별이 있어요. 그 별에서 새로운 스펙트럼을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스펙트럼이 그 대략 수소 스펙트럼에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별은 거의 다 수소의 핵융합이잖아요. 근데 약간 수소 스펙트럼에서 약간 벗어난 선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었던 거죠. 설명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호가 이걸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그 헬륨인데요, 사실. 헬륨이 원래 전자 두 개 가져야 되잖아요. 전자를 하나 잃은 이온화된 헬륨이 내놓는 스펙트럼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수소 스펙트럼에 대한 공식에서 앞에 이제 4만 곱해주면 되는 약간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보호가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딱 맞게 됩니다. 피커링 파울러선은 이제 자신의 이론에서 이제 그 헬륨 원자 그 이온화된 헬륨 원자에게서 나오는 스펙트럼 선으로 계산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러더퍼드의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헬륨 원자액을 이온화시켜가지고 스펙트럼 선을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피커링 파울러선하고 일치하고 보호의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다음에 이제 보호가 정식적으로 그 자신의 이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일단 모즐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때까지도 원자의 존재, 그러니까 원자핵 주위의 전자를 도는 형태의 그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보호의 원자 모형과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도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모즐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완성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모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면 모즐리도 약간 좀 좋은 집안 사람이더라고. 할아버지가 왕립학회 회원이자 런던 대학의 교수였고 아버지가 옥스퍼드 대학의 해부학 및 생리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모즐리 본인은 영국의 유명한 퍼블릭 스쿨 중에서 뭐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튼 스쿨에서 이제 물리학과 수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등상을 휩쓸었고 옥스퍼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굉장히 잘했어요. 실험을 어떤 실험을 주로 했냐면 이 모즐리도 러더포드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그때 주로 했던 연구가 방사선 연구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방사선 연구를 하는데 모즐리는 자기는 그냥 좀 다른 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X선 분석법, 회절 분석법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에다가 전자빔을 쏘아서 그러니까 전자를 쏘면 그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 사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면서 전이를 하면서 X선을 또 반출하거든요. 여러 가지 전자기파 중에서. 근데 그 X선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전자빔을 쏘서 X선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그 X선 스펙트럼에서 가장 낮은 진동수, 뭐 그냥 진동수라고 합시다. 그 X선의 진동수는 원자핵의 전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규칙성을. 그래서 뭔가 이제 원자에서 중요한 것은 원자핵의 전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모즐리가 무에서 유를 이렇게 생각해낸 건 아니고 사실 보어로부터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어가 이제 그 주기율표가 그러니까 원소의 이런 규칙성이 원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에게 전하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즐리가 그걸 어찌 보면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실 요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가 무거워질수록 원소의 전하가 커질수록 X선의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멘델레예프가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했던 주기율표를 수정해서 지금 현대적인 의미인 그 원자액의 전하, 결과적으로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로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에 대한 개념이 뭔가 명확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모즐리가 하루에 막 15시간씩 막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거의 모든 원소를 분석을 마치고요. 그 프랑스의 어떤 과학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막 힘들게 몇 년 동안 연구했던 히토리 원소를 샘플을 가져와서 모즐리 보고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몇 시간 만에 그걸 해내가지고 막 놀라고 갔다라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천재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42번, 43번, 72번, 75번의 원소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비어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뭐 얼마 안 돼서 다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모즐리가 또 애국자이기도 해가지고 영국 사람인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 공병대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터키의 그 갈리폴리 전쟁에 이제 지원병으로 가서 총상을 입고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27세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단하죠. 27세 이전에 모든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모즐리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피커링 파울러선하고 모즐리의 주기율표에 의해서 핵이 있는 양자원자가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계점은 있었어요. 이제 보어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수소 원자 그리고 이온화된 헬륨 이 두 개밖에 설명이 안 됐는데 그 위에 다른 원소가 이제 설명이 된 게 이 프랑크 헤르츠 실험이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결정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어의 이제 양자 원자 이론이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실험 장치를 설명할 건데 요 유리관 안에요 수은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수은 기체를 집어넣고 여기 이제 수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지가 3개가 있죠. 3개의 역할이 다 다른데 얘는 여기가 필라멘트거든요. 여기에 이제 열이 발생하게 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여기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가속시켜요. 그럼 얘가 만약에 3볼트다. 그럼 전자는 3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얘가 5볼트다. 그럼 5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얘가 10볼트다. 그럼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10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건 저지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음을 잘해야 돼. 저지 전압. 녹화 중이니까 이 정도까지 할게요. 얘가 없으면 얘가 그냥 다 통과하겠죠. 근데 이 저지 전압은 사실 강전 효과에도 이런 그게 장치가 있는데 약간 좀 역전압을 걸어서 좀 막아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얘가 뭐 에너지를 잃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통과하지 못하게끔 약간의 이제 방해를 해주고 있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보호의 이론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사실 수은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자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 저지를 뚫고 잘 통과하겠죠. 그러면 여기 전류계에 나타나는 전류 값이 무조건 증가할 겁니다. 이 전압이 증가하면.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이제 요 그래프에서 요 가로축이 그 바로 가속 전압입니다. 전압이고 세로축이 아까 그 전류 값이거든요. 그러면 수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전류가 이제 당연히 전자 에너지가 커지면 통과를 잘하니까 전류가 세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냐면 수은 그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거든요.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준위인데 수은 원자는 다를 거 아니에요, 식이. 근데 수은 원자의 그 에너지 준위들 중에서 그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가 4.9 일렉트론 볼트의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4.9 일렉트론 볼트가 될 때까지는 수은 원자가 열전자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야지 흡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4.8 볼트로 가속을 시키잖아. 그럼 4.8 일렉트론 볼트는 그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이 안 되니까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전자는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에너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4.9 일렉트론 볼트가 되면 이제 수은 원자랑 부딪히지 않으면 통과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부딪힌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4.9 일렉트론 볼트를 수은 원자 내 전자가 전이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줘서 다 써버리고 지는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잃은 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낙오자들이 생겨서 이제 전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시 증가하는 거는 이제 그 충분히 4.9보다는 또 커가지고 한 번 전자를 이렇게 그걸 여기라는 말도 쓰거든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한번 여기시키고 나서도 에너지가 좀 남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8V로 가속을 시키면 4.9만큼 주더라도 그8 빼기 4.9 3.1만큼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저지 전압을 뚫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전류가 증가합니다. 근데 4.9의 2배 8.9 일렉트론 볼트가 돼버리면 이제 두 번 부딪히면 또 에너지 다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자들, 낙오자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또 근데 그거보다 또 커지면 또 두 번 여기시키고도 이제 살아남는 녀석들이 생기죠. 그러면 또 이제 올라가고 이게 되면 세 번 여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피크에 해당하는 전압을 보니까 4.9만큼 딱 차이 나는 거예요. 4.9V만큼 일정하게. 그 말은 수소 원자 내 에너지 준위들 중에서 딱 4.9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나는 그 준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 현상을 보어가 제시한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으로 수은 원자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헤르츠 실험이 이런 평가를 받아요. 보어의 기본적 개념을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재확인시킨 실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실험입니다. 실제로 실험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이 되어 있는 물론 물리학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어의 이론이 1913년도에 나왔고요. 이게 1914년도에 이루어진 실험이에요. 막스 플랑크 아니고 다른 플랑크입니다. 다른 플랑크랑 헤르츠의 실험이고요. 보어의 양자화된 원자와 원자 에너지 준위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실험적 증거가 되어서 192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둘 다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어의 이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뭔가 성공을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된 장비가 등장해서 1892년에 수소 스펙트럼의 발머선들 중에서 붉은색의 알파선과 푸른색의 감마선, 이때 그냥 알파선 감마선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방사선의 알파선 감마선 아니고요. 요거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스펙트럼 선을 보니까 딱 하나의 선들이 아니고 그 선을 확대해 보니까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미세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보어는 스펙트럼 선이 갈라지는 현상을 미세 구조라고 하고, 근데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보어는. 근데 이걸 누가 설명하게 되냐면 1916년에 존 모펠트가 두 번째 양자수인 궤도 양자수 K를 도입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양자수 N은 궤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반지름. 근데 존 모펠트가 꼭 전자가 원운동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타운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타운 운동을 하게 되면 가까울 때랑 멀 때랑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원자핵과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라져서 질량이 증가하고 원자핵과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져서 질량이 감소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원궤도에 비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에너지 준위가 한 값이 아니고 조금 약간 크거나 약간 작은 값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이 갈라지는 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궤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궤도 양자수 K, 두 번째 양자수 K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화를 했겠죠. 좀 보완했더니 설명이 돼.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거의 독일하고 영국 사람들만 나오다가 이제 좀 신선하게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나오는데요. 피터르 제이만 혹은 이제 제만이라고도 그냥 합니다. 이 제만 효과라는 게 발견이 돼요. 이거는 이제 1897년에 네덜란드 물리학자 피터르 제이만이 자기장 속에서 하나의 스펙트럼 선이 여러 개의 분리된 선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장을 끄면 이게 또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 선이 나오는데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이 선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기존의
보호의 이론, 그 존 모펠트의 두 번째 양자수까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리고 1913년에는 또 독일 물리학자 요하네스 슈타르크가 이번에 자기장 말고 전기장 있죠.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또 선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1916년에 또 존 모펠트가 세 번째 양자수인 자기 양자수 M을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게 원형 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전류는 N극과 S극,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형 전류 자체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평면에 안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궤도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진 궤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궤도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궤도 방향이 양자화되어 있다. 물론 궤도 방향도 역시 아무 방향이 되는 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특정 방향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한 개수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양자수 궤도가 방향이 여러 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양자수 M이 도입이 됩니다. 참고로 태양의 흑점을 관찰해 보면요, 흑점이 있는 곳은 자기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흑점이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갈라지는 것을, 자기장에 의해서 스펙트럼선이 갈라지는 것을 지금은 또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만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이 갈라져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어 존 모펠트 양자 원자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나마 좀 행복했어요. 이제 일단 다 설명이 됐거든요. 기존에 문제였던 미세 구조하고 그다음에 제만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서 해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의 양자 이론이 양자 원자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완성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 가지 양자수가 나왔죠. 이제 주양자수는 궤도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 부양자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궤도의 모양을 뜻하는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양자수, 이거는 궤도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는 궤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양자수가 4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양자수는 다음 시간이 아니고 내일이가? 네, 내일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5단원 아인슈타인이 보호를 만났을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